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총균수의 쉽게 100% 이야기 7부입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구성의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에서는 식량 생산과 가축을 넘어 균과 각종 기술 면에서 어떤 차이가 났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균에 대한 면역의 차이를, 12장에서는 문자 발명과 활용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의 내용에서 계속 이어가자면 초기 문자들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모두를 가진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문자 체계보다는 훨씬 단순했겠죠. 또한 초기 문자의 한계 중 다른 하나는 문자가 있어도 그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문자에 대한 지식은 왕이나 사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필경사에 국한되어 있었죠. 예컨대 고대 알파벳을 수정한 그리스권에서 미케네 문명의 선문자 B는 소수의 궁정 관료 이외에는 그 문자를 사용하거나 이해했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신화 대서사 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문자를 모르는 음유시인들이 문자를 모르는 대중들을 위해 구두로 짓고 퍼뜨린 거고, 두 신화가 그리스 알파벳으로 적힌 책으로 편찬되기까지는 수백 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초기 이집트 상형 문자는 종교 및 국가의 선전이나 관료들의 기록에 사용이 되었고, 중국 상나라의 한자는 제사용, 의례용, 갑골문으로만 쓰였죠. 어느 지역이든 고대 문자들은 쓰임이 특정 용도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 용도와 관련 있는 인물들만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러스가 말했듯이 고대 문자의 주된 기능은 대중을 예속화하는 수단이었고, 대중들, 즉 피지배층마저 문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 고대 문자가 만들어지고 몇천 년 뒤부터 문자 체계가 간소화되면서 시작된 현상이었죠. 문자를 쓰는 용도도 더 넓어졌고요. 어쨌든 초기 문자의 쓰임새와 사용자가 재현되어 있었다는 건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문자가 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독립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문자들 혹은 그 문자의 영향을 받아 변형시킨 문자들 모두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복잡한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던 사회에서 탄생한 거라는 거죠. 그 뜻은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복잡한 중앙집권적 정치제도가 없다면 문자를 안 쓰거나 만들었더라도 쓰임이 계속 제한적이거나 결국 나중에 가서 문자 확장 및 발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겁니다. 아울러 수렵 채집민들의 경우도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계의 중요도를 못 느꼈을 것이고, 문자의 선행책이었던 회계용 숫자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기에 문자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다만 충분한 시간만 주어졌다면 문자가 없거나 문자를 발전시키지 않은 사회에서도 언젠가는 결국 문자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자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어쨌든 사회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인구도 늘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수메르, 멕시코, 중국 등 중심지에 더 가까이에 있었다면 인도나 마야처럼 빨리빨리 문자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죠.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거나 혹은 그 사이에 사막이나 바다나 열대우림이나 극한지방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빠르게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문자의 전파도 지리와 생태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자, 이제 3부 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기술 혁신과 기술 전파의 차이를 살펴볼 건데요. 과연 기술 혁신은 특정 인종별 혹은 특정 민족별 지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기술은 무기와 운송이라는 형태로 일부 민족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경영의 주된 원인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들은 전부 유라시아에서 발명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왜 중요한 기술적 진보들은 전부 유라시아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왜 똑같은 시기에 누구는 산업화되어 있었는데 누구는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뉴기니 이런 곳은 구리와 철이 세계적으로도 매장량이 압도적인데 말이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발명은 한 사회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즉 어떤 기술이 불만스럽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연히 혹은 원래의 쓰임이 아닌 용도로 덮어지면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꼭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고안한 게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증기기관이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면 언제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떠올리지만 정작 제임스 와트는 그럴 의도로 증기기관을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가 나중에 뒤따라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자동차는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지만 그 누구도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불안정한 장난감 정도였죠. 사람들은 마차나 철도로 운송수단의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0세기 1차 세계대전을 통해 트럭과 자동차가 확 보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나 대중들도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부 천재 발명가들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세계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임스 와트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증기기관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분명히 증기기관을 만들어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진보는 천재 한 명이 이뤄내는 독점적 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루두루 인정받는 유명한 발명가들에게는 항상 유능한 선후배들이 있고 사회가 그들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풍조에 따라 제품을 개량하면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명가가 혹은 발명가들이 기술의 용도를 발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도 사회가 그 기술을 채택하는 일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발명품에 대한 수용도도 각각의 사회에 따라 동시대에도 또 달라지는 법이고요. 각 사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다양한 의견과 도전들을 받아들이는 풍조도 다르고 종교마다 정서도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적 진보가 없었던 제3세계 국가들은 다양한 의견과 도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폐쇄적 사회였을까요? 뉴기니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던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뉴기니 안에서도 각각의 원주민 사회가 가진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서로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기니 사회라고 무조건적으로 외부 문화에 대해 거부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8년간 같이 지낸 뉴기니 고지대의 다리비족은 확실히 보수적이어서 신기술에 관심이 없었지만 다른 부족인 침족은 1930년대에 유럽인들이 커피를 재배하는 걸 보고 바로 따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용성 정도도 같은 인종, 같은 민족, 같은 지역, 같은 종교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어떤 지역에 사는 인종이라고 해서 혹은 어떤 특정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의 혁신은 어디서 올까요? 기술이라는 건 결국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갑자기 마법처럼 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과 교류 속에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가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유용한 발명품은 어느 한 사회에서 처음 나타나면 다음 두 가지 중 한 방식을 통해 전파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회에서 어떤 발명품을 보거나 혹은 알게 되어서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부하다가 그 발명품을 갖게 된 사회와 싸워 호되게 깨지고 난 뒤에 수용하는 거죠. 예컨대 유럽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했을 때 뉴질랜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럽인들의 머스킷 소총을 받아들인 부족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뉴질랜드 원주민 부족 간 전쟁에서 머스킷 소총을 보유한 부족들이 승리를 하면서 그가 머스킷 소총을 거부하던 마오리 원주민 부족도 머스킷 소총을 받아들여 뉴질랜드 전역으로 머스킷 소총이 퍼졌죠. 또 다른 예로 끝까지 총을 거부하던 일본의 사무라이와 받아들인 사무라이의 서로 다른 결말로 결국엔 총이 일본 사회에 다 퍼지게 되었고요. 또한 기술이라는 건 더 나은 기술을 낳기 때문에 기술은 자가 촉매작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켜 기술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말인데요. 선사시대에서 농경을 터득했던 시간, 농경에서 산업혁명으로 건너간 시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간 시간을 비교해보면 바로 이해가 가죠. 어떤 사회가 확산을 통해 다른 사회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 사회가 처한 지리적 입지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호주와 뉴기니는 인도네시아 열도에 가로막혀 아시아 본토로부터 분리되어 아시아의 발명품은 조금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아시아의 기술들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유라시아는 전 세계 가장 큰 땅덩어리이며 서로 경쟁적인 사회의 수도 가장 많습니다. 동서축으로 긴 만큼 남북축으로 긴 대륙보다 기후 차이가 덜해 무엇이든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죠. 축을 단절시킬 만큼의 심각한 생태적 장애물도 없어요. 이래서 유라시아는 기술 가속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하게 시작된 대륙이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축으로 너무 길어서 거리가 짧아도 위도상 만들어지는 생태적 장애물이 너무 많아 기술 교류가 쉽지 않았고 아프리카 역시 사하라 사막과 열대 지역의 존재가 너무 컸죠. 호주는 가장 작은 대륙으로 강우량도 적고 생산성도 낮아서 인구가 다른 대륙에 비해 너무 적으니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았겠죠. 그러니까 기술의 가속화는 유라시아인들의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문명별 정부 조직과 종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